네, 만덕 부교재 문법 설명 볼게요. 우선은 처음부터 꼼꼼하게 전체를 다 하기보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72페이지. 172쪽에서는 언어의 다양한 특징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과 관련된 언어의 특성은 역사성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언어가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는 등의 변화를 겪는 것을 역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과 관련된 언어의 특성은 역사성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가 달라지고 변화하는 모습들 또는 사라지는 것들 모두 역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4쪽으로 가겠습니다. 174쪽에서는 시대 구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세라는 것은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사건은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 범위는 후기 중세 국어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시작점은 훈민정음 창제고 마지막은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근대 국어라고 부릅니다. 자, 시기도 기억을 해주세요. 1443년, 1592년. 자, 그 다음에 차자 표기는 고대 국어입니다. 고대 국어 파트는 우선은 건너갈게요. 자, 그래서 186쪽으로 옵니다. 186쪽의 훈민정음, 요 이름의 뜻,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정음, 바른 소리, 백성을 가르치는 이 뜻풀이는 서술형으로 적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은 창제와 반포 사이에 시기상의 차이가 있었다. 창제는 1443년이지만 반포는 46년이다. 3년이 지나서야 이 언어를 널리 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에 어제 훈민정음, 그래서 어제 서문을 배우는데요. 어제는 임금이 직접 쓰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직접 쓰신 훈민정음의 서문에 해당하고 제작 의도와 목적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창제 정신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 자주정신,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말을 표기할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다. 애민정신,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하지 못해서 가엾게 생각했다. 실용정신, 쉽게 익혀 수빈 이겨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창제 정신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각각 해당되는 부분들을 모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 원리부터 복습에 들어갑시다. 자, 훈민정음 제자 원리, 글자를 만든 원리. 자, 초성부터 갈게요. 그 다음에 중성, 종성이 옵니다. 초성과 중성과 종성은 우리 음절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이렇게 한 음절이 있을 때 첫 번째 초성, 두 번째 중성, 세 번째 받침이 종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성은 모음을 말하고 종성은 받침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초성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자, 요 기본자들은 상형의 원리, 그래서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획자, 이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만든 것이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들입니다. 획을 더할 때에는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소리의 세기가 더 강해지면서 획도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형 했을 때 어느 부위를 본땄느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음이라 하고, 니은 같은 경우는 혀끝에 이에 닿아서 치음, 죄송합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혀끝이 윗니몸에 닿아서 설음이라 하고, 미음은 입술 소리, 입술이 막혔다, 순음,
치아사리, 치아 사이의 치음, 후, 목구멍 소리 이렇게 각각의 이름까지 모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획자에서 현대국어에는 없는 글자, 바로 이 친구가 여린 히읗이죠. 히읗보다는 조금 더 여린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체자라는 것은 가획의 원리가 아닌 글자들. 그래서 소리가 더 세지지도 않고 그러므로 획을 더 추가했다라고 할 수 없는 이체자가 있습니다. 이체자는 아음에 해당하는 옛니은과 설음에 해당하는 리을과 치음에 해당하는 반치음이 있습니다. 다음 중성, 모음으로 가면 중성 역시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기본자. 자, 아래아, 이, 하늘, 땅, 사람, 전지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자를 합성해서 만든 글자 초출자. 그 다음에 초출자에다가 다시 초출자의 아래아를 합성해서 만든 글자 제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출에서 제출로 넘어가면 합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기본자에서 초출로 가는 것 역시도 합성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본자를 합성의 원리에 의해서 초출자와 제출자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종성, 받침은요, 따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초성에 쓰는 자음을 그대로 받침에 쓰듯이 종성은 초성을 부용, 다시 쓴다 라고 합니다. 다시 쓰는 것이 바로 부용이다. 그래서 별도의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 또 훈민정음 원리를 설계할 때 8종성 가족용이라고 해서 8종성, 종성에는 가느다란 물, 방, 울, 시옷 이렇게 8개의 자음만 사용한다. 이것이 8종성이면 충분히 족하다라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8개 유 중에 이 이응은 옛 이응에 해당합니다. 1번과 2번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종성은 초성을 모두 쓸 수 있지만 실제로는 8개가 사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훈민정음 표기로 가보겠습니다. 훈민정음 표기는요. 자, 연서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음을 연달아 쓰는 경우들인데요. 이렇게 3가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쌍비읍 밑에다가 이응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이름은 순경음이어서 읽을 때 순경음 비읍, 순경음 미음, 순경음 피읍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병서는요, 옆으로 나란히 쓰는 글자들입니다. 같은 글자 각자 병서, 다른 글자 합용병서. 그 다음 부서는요, 중성을, 그러니까 모음을 초성에, 자음에 아래나 오른쪽에 붙여 쓴다. 자, 기억이 있어요. 가를 만들고 싶으면 오른쪽에, 자, 기억이 있어요. 구를 만들고 싶으면 아래쪽에 붙여 쓰는 것을 부서라고 합니다. 중성 가운데서 아래 아와 가로로 된 글자는 초성 아래에, 세로로 된 글자는 오른쪽에 쓰는 것이 바로 부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음절을 만들 때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합쳐서 음절을 형성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성조는요.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고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었다. 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종류에는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 있는데 평성, 자, 점의 개수로 말하면 없고 2개 찍고 하나 찍고 무관하다는 건 3가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입성인지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일단 소리의 성질이 빨리 그치는 소리여서 받침이 주로 이렇게 디귿과
비읍인 경우에 입성, 그러니까 발음을 하면 깃, 입, 낫 하고 입술이 닫히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 쪽으로 가겠습니다. 중세국어의 음운. 자, 중세국어 음운의 특징, 된소리가 등장했다. 이 얘기는 그 이전에는 된소리가 정착되지는 않았었다. 오늘날에 사용되지 않는 음운들이 있었는데 옛니은, 여린이읒, 반치음, 순경음 비읍, 아래 아가 있었다. 자, 이 중에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아래 아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기본자에 해당합니다. 자, 나머지는 기본자, 순경음 비읍은 연서 표기죠. 그래서 기본자 하나, 둘, 셋, 넷, 4개와 연서 표시 하나. 이것도 문제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다. 이렇게 글자의 초성에 어두에 자음이 연달아 무리가 오는 경우에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아이와 어이가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었다. and, 위와 외도 당연히 이중모음으로 발음이 됐습니다. 반모음 이를 마지막에 갖는 이중모음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친구들입니다. 반모음 이를 마지막에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얘를 발음할 때 우로 시작해서 반모음 이로, 아로 시작해서 반모음 이로, 아래아로 시작해서 반모음 이로 끝났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음 조화는 양성은 양성, 음성은 음성끼리 현대국어에 비해서 잘 지켜졌다. 자, 예를 들어 위하야 해서 아래야 다음에 야를 썼다면 현대국어는 위하여, 그래서 양성과 음성, 즉 모음 조화가 파괴되었습니다. 양성 모음 다시 한번 아래아, 오, 아. 그리고 음성 모음 다시 한번 으, 우, 어 이렇게 되죠. 음의 높낮이를 통해 단어의 뜻을 분별하는 성조가 있었고 왼쪽에 방점을 찍었다. 중세에서 근대로 가면서, 그러니까 1592년 임진왜란 이후로 가면서 나타난 변화는 반치음이 사라지고 옛 이응이 그냥 이응으로 변화돼서 이응과 옛 이응의 구별이 없어졌겠죠. 아래 아 역시 둘째 번 글자부터 없어지기 시작해서 첫째 음절에서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르치다. 자, 두 번째 음절에서 으로 먼저 바뀌고 첫 번째 글자에서 아로 바뀌어서 둘째 음절은 주로 으로, 첫째 음절은 주로 아로 끝나는 바뀌는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두자음군이 사라지고 어두자음군 표기가 서서히 혼란이 나타나면서 서서히 모양이 바뀌기 시작했다. 모음 조화 역시 근대로 가면서 문란해지기 시작해서 아, 오, 아래야 이렇게 양성, 음성, 양성 등의 혼란이 나타났다. 성조와 방점이 사라지고 격자음이나 니은, 리을, 격자음은 크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니은과 리을이 두 음, 글자의 첫머리에 오지 않아서 니은금이라고 썼습니다. 원순 모음화가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중세 때는 무였던 것이 무라고 하는 원순 모음, 입술이 둥글게 바뀌는 오 또는 우로 변했습니다. 국외음화 역시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대국어에서의 변화를 보면 모음 조화 문란해졌다. 성조 방점 없어졌다. 두음 법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원순 모음화 일어나기 시작했다. 국외음화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중세국어 표기 특징 가보겠습니다. 자, 주로 연철, 이어 적기를 썼고 그 다음에 이어 적었다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받침을 다음 요 모음의 첫 소리로 옮겨서 적었다. 자, 그때의 이 뒤에 오는 모음은 그러니까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어간에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요것을 묶어서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하죠. 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어간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깊, 어간이죠. 은, 어미죠. 깊은 사슴, 체언이죠. 받침 있죠. 이, 조사죠. 자, 어미, 조사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어적기를 했지만 부분적으로 끊어적기, 끊어적기는 분철이라고 하죠. 부분적으로 끊어적기가 있었다. 자, 팔종성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세로 쓰기. 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쓰지만 중세는 이렇게 가로, 그러니까 가로가 아니라 세로죠. 세로 쓰기를 했습니다. 붙여 쓰기, 그러니까 띄어 쓰기가 없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 이렇게 쓰면 이어적기, 이렇게 현대국어와 같이 표기하면 끊어적기, 이렇게 받침을 2번 적으면 거듭적기라고 합니다. 자, 연철의 이 내용을 반드시 외워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종성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접사, 즉 형식 형태소가 오면 옮겨 적는다. 받침자음을 뒤로 이동해 음절의 초성으로 표기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적는 것을 연철이라고 한다 하는 건 알지만 연철을 이렇게 표기했을 때도 반드시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중세국어 어휘의 특징, 고유어의 비중이 현대국어보다는 크죠. 그래서 현대국어의 강, 한자어, 가람이라 이야기했었다. 자, 가람, 뇌, 온, 지문이 각각 백, 천, 산, 강을 뜻하는 단어다. 요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될 수 있는 거 이 부분. 어휘가 사라지거나 의미가 확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동했다. 자, 의미 확장의 예, 영감, 이거는 벼슬을 뜻했는데 현대국어에는 그냥 남자 노인, 의미 축소, 놈은 중세국어엔 사람이었는데 현대국어에는 비하하는 의미, 어여쁘다, 불쌍하다는 뜻이었는데 예쁘다. 자, 어리다라는 단어 마찬가지죠. 중세 때는 어리석다, 현대국어에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쓰죠. 중세국어의 이해 문법으로 갑니다. 자, 문법에서는 주격조사는 이 형태로 실현이 됐다. 자, 얘는 바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격조사에는 이만 쓰였고 가는 없었다 해도 됩니다. 자, 왜 이만 쓰였다라고 얘기하냐? 각각의 조건을 제외하고 형태만 볼게요. 세미, 짝대기, 부텨이, 짝대기, 비, 짝대기. 모두 짝대기 그냥 이로 다 끝나버리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되냐? 자음 뒤에서는 예를 쓴 다음에 연철 이어 적었고,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이외 다른 모음 뒤에서는 짝대기 이를 붙였고, 모음 이나 반모음 이 뒤에서는 그냥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반모음 이 뒤라는 건 아까 배웠었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배 하면 아이, 결국 이로 끝났으니까 안 쓰겠죠. 그 다음에 이중모음 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이. 그래서 위가 있다. 우로 시작해서 이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는 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목적격 조사 같은 경우는 양성, 음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썼다. 을과 르의 구분은 현대국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즉 자음으로 끝나냐 모음으로 끝나냐에 따라서 관형격 조사의 세 가지 형태. 자, 이 친구들은 양성이냐 음성이냐 모음 조화에 따라서 시옷은 무정명사이거나 또는 유정명사 중에 높임명사. 그 다음에 문법 두 번째, 명사형 전성어미에 옴이나 um이 왔고 그 다음에 기는 활발하지 않았다.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옴이나 um은 이렇게 하 다음에 아래 하니까 양성 옴, 쓰다 쓰 다음에 음성 우 이렇게 표기를 했다. 그 다음에 높임 선어머러미 시가 사용되었는데 그냥 형태가 시가 아니라 시 또는 샤, 자음어미 앞에서 그 다음에 모음어미 앞에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얘는 시나 샤의 앞에 오는 단어가 아니라 뒤에 오는 어미의 형태, 어미의 형태에 따라서 시 또는 샤를 썼습니다. 이 경우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현대국어에는 없지만 중세 때는 있었는데 삽, 잡, 삽의 형태로 어간의 끝소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어간의 끝소리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에서는 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지금 상대 높임의 종결 어미만 쓰였던 게 아니라 선어말 어미가 있었다.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있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문사 같은 경우 판정과 설명이 달라서 판정은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은 이렇게 아니요 같은 계통, 의문사가 있는 설명이 필요한 거는 오 계통이 쓰였다.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1인칭, 3인칭은 지금 설명한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2인칭 같은 경우는 의문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판정 의문문도 설명 의문문도 무조건 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너 밥 먹었니? 라고 한다면 먹었니? 라고 한다면 중세 때는 너 밥 먹었다? 요게 바로 먹었니?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히읗 종성 체언이 있었습니다. 체언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히읗 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사와 결합한다든가 할 때에는 이렇게 히읗, 히읗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중세국어 진도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중세국어의 실제 이 부분과 문제풀이 부분은 현장에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2번, 3번 듣고 완벽하게 암기하셔서 현장에서 만나겠습니다.